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2시간에 걸쳐서 항공화물 직무 탐구 및 관련직 취업 전략을 같이 얘기해 볼 코시스 항공교육의 이태용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얘기해 볼 순서는요. 먼저 여러분에게 매우 생소하다고 드는 이 항공화물 산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과연 항공화물 운송 산업은 어떤 유관 업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어서 항공화물 운송 산업의 유관 업계들에서 어떤 직무를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신입들을 어떤 형태로 채용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 후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실제로 이 채용 경향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항공화물 업계 취업을 위한 학습 전략, 그리고 우리 교육원의 항공화물 운송 기본 과정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코시스 항공교육의 운영 방침을 간단하게 소개한 것을 끝으로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항공화물 운송 산업을 이해하는 데 앞서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항공사와 유관업계의 직군들을 잘 분류하고 이해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이 표를 잘 이해하고 계실지 알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올리겠습니다. 항공사,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제는 항공화물 직군에 대한 얘기지만 전체적인 항공사와 항공사에 관련된 직무를 여러분들은 크게 이렇게 표에 맞춰서 관리직 또는 일반직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운송직으로 크게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사 관리직 또는 항공사 일반직이라고 불리우는 직군은요, 뭐 경영, 법무, 인사, 총무, 기획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항공사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다 필수적인 조직입니다. 따라서 이 관리직, 일반직은요, 실제 항공사에서 채용하는 것들을 따로 준비하는 것보다는 대기업에서 보통 공채를 해서 뽑는 기준과 비슷하게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항공사에 관련된 취업 관련된 부분을 분석할 때 이 항공사 관리직, 일반직은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일반 대기업 공채와 유사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공사 관리직, 일반직 하면 그냥 항공사와 일반 회사의 그 직무가 크게 다르지 않고 유사하구나, 채용 방식도 동일하겠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춰 준비하면 되겠구나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운송 직무인데요. 이 운송 직무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운송 직무는 크게 운항 직무와 지상 직무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이 두 개를 우선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운항 직무에서는요, 크게 4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가 운항 승무원, 우리가 보통 조종사들이라고, 파일럿들이라고 불리는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운항 승무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운항관리사라는 직무가 있습니다. 이 운항관리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 항공사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 운항관리사들이 모든 항공편에 플라이트, 비행 계획을 세우고요. 거기에 연료는 얼마나 탑재해야 되고, 가는 길에 어떤 기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를 다 먼저 계획을 세운 다음 이것들을 파일럿들에게 브리핑을 해서 파일럿들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고, 실제로 비행기가 운항하는 동안에 모든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역할들을 이 운항관리사가 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관제사, 우리 공항에 가면은 관제탑이라고 있죠. 컨트롤타워.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입출항을 하는, 이륙하고 착륙하는, 그리고 일정 고도까지 순항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행 정보들을 안내하고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는 교통관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객실 승무원이 있는데요. 자, 우선 운항 승무원, 운항관리사, 교통관제사는요, 국가에서 특수한 자격을 부여를 해서 이 직무를 수행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특수한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양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항공사에 관련된, 항공과 관련된 직무 설명회를 할 때 마찬가지로 이 3가지 직무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특별한 자격을 부여를 해서 양성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운항 직무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직무는 바로 객실 승무원입니다. 실제적으로도 가장 항공사에서 많이 채용을 하고요. 또 가장 많은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내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항공에 관련된 직무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객실 승무원인데, 그 이유는 바로 가장 채용을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하고는 특수한 그 교육기관을 가지 않는 이상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운항직은 얘기가 끝났고요. 이제 지상직으로 와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이 지상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 많이 잘못된 지식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상직이라 하면 크게 여객직과 여객에 관련된 지상직과 화물에 관련된 지상직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여객에 관련된 지상직은요, 공항에서 실제로 게이트나 체크인 카운터나 라운지에 근무하면서 실제적으로 오는 여객들, 고객들을 대면으로 서비스하고 안전에 관련된 사항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비행기를 탑승하고 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는 직무가 바로 공항 여객 운송 서비스 지상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객 관련된 지상직 중에는 공항에 근무하지 않고 보통은 서울에 있는 서울 사무소에 근무를 하면서 우리 그 항공기에 있는 좌석을 판매를 하고, 또 판매된 좌석에 대해서 운임을 책정을 하고, 또 그 판매된 좌석에 대해서 예약을 하고 티켓팅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지상직들도 있습니다. 보통 이 직무를 예약 발권 서비스 지상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이 여객 지상직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물 지상직으로 와도 여객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실제 공항 화물 터미널에서 근무를 하면서 도착하는 화물들을 안전하게 항공기에 적재하고 하기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직무가 화물 운송 서비스 지상직이고요. 그 다음에 공항에 근무할 수도 있고 서울 쪽에는 일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지만, 실제 항공기 안에 좌석이 아닌 스페이스, 공간을 판매를 하고, 또 그 화물이 탑재가 돼서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곳까지 가는데 얼마의 운임이 들 것인가를 책정을 하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판매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예약을 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는 항공화물 운임 판매 예약 서비스 지상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통 지상직 얘기를 하게 되면은 통상 여기 있는 공항 여객 운송 서비스 지상직을 한정을 해서 이걸 몽땅 지상직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인터넷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지만 엄밀하게 이렇게 4개의 갈래로 구분이 돼 있다. 그래서 이 4개의 갈래의 역할들을 정확히 알게 되면은 지상직이라고 했을 때 무조건 공항에서 유니폼 입고 고객들을 서비스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할 얘기는 바로 이 화물 지상직에서 이 화물 운송 서비스와 화물 운임 판매 예약 서비스 지상직에 관련된 얘기들을 여러분과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순서에서 말씀드린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요 얘기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항공화물 산업의 이해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항공화물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저랑 앞으로 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의식을 바꾸기 전까지 여러분에게 항공화물 운송직 하면 혹시 이런 그림 또는 이런 그림이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항공화물 운송직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만 보게 되면은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저 몸 쓰는 일, 잡일, 3D 이렇게 하면서 항공화물 운송직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됩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그 빙산의 일각 아시죠? 그 빙산의 일각은 실제 보이는 부분 밑에 어마어마하게 보이지 않는 그 아이스버그, 아이스산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보통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습은요, 항공화물 운송
서비스 직무의 빙산의 일각입니다. 분명히 이런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외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이 항공 화물 운송을 위해서 다양하게 분포해서 일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공 화물 운송 산업은요, 국제 무역의 한 갈래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택배를 어떤 화물 아니면 택배를 붙이는데 굳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보내는데 비행기를 띄워서 보낼까요? 물론 띄워서 갈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너무 비싸죠. 비행기를 띄워서 보낸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안 가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근데 자, 다른 나라로 보낸다. 그러면 최소한 배나 항공기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 화물 운송은요, 자연스럽게 국제 무역의 형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 항공 화물 운송이 점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제한된 시간 안에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당연히 첨단 물류 시스템이 받침이 돼야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아까 여러분들 사진에 보셨던 화물을 적재하는 단계에서 사람들이 일부 몸을 써서 일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도 많은 장비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이는 것 외에도 방금 말씀드렸던 요 스마트 하이밸류 인더스트리라는 이 항공화물 직무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역할들이 있고요. 그것들이 모여져서 항공화물 운송이라는 첨단 물류 시스템의 틀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보면 아, 항공화물은 굉장히 고가치 산업이구나.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말 이 물류라는 거, 그리고 물류 안에서 항공화물 운송이라는 게 정말 고부가 가치 산업이고 여기에서 내가 전문성을 쌓게 되면 참 많이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관한 얘기를 앞으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항공화물 운송 산업이 얼마나 고부가 가치 사업인지를 조금이라도 지금 관심을 갖게 됐다면은 이제 여기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좀 증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지금 하단에 이 아이아타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IATA. 이 IATA, 이 아이아타는요, 국제항공운송협회라 그래서 전 세계 항공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협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적으로 항공사에서 운영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익이 대변이 되고요. 여기서 모든 보고서들이 만들어지고 또 여기서 많은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항공사들이 안전하게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매년 애뉴얼 리뷰라고 해서 연례 보고서를 발간을 합니다. 근데 여기 연례 보고서 2022년 올해죠? 올해 연례 보고서를 딱 보면은 오른쪽 화면에 보는 것처럼 항공 화물은요, 항공사에게는 이 이윤 추구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나옵니다. 필수적이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3년간의 그래프가 나오지만 2019년, 2020년, 2021년인데 상승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 어떨까요? 보나마나 올라가 있죠. 그래서 항공화물 운송 산업은요, 지금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지는 못했고 느끼지 못했지만 항공업계 안에서는 정말 효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사실 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요,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은 예전에는 고속도로에 그렇게 화물차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고속도로를 가면은 승용차 반, 화물차 반이더라고요. 자,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그만큼 육로 운송의 물류만도 물류 처리량이, 물류 운송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쿠팡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직구매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 그게 그렇게 운송이 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해외 직구 많이 하죠.
그런 것처럼 그런 무역들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육로에서 화물 운송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육로를 통해서 많은 화물들이 인천공항으로 오는 거예요. 또 인천공항에서 내린 거를 또 각 육로로 퍼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 처리량이 많아진다는 게 바로 우리가 육로에서 도로에서 화물차가 많아지는 것과 상당 부분 비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모습과 항공화물 운송 처리량을 연관시키지 못했겠지만 사실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더 많은 화물 차량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항공화물 운송 처리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 우리나라가 같이 예상하시면 되고, 그럼에 따라서 당연히 영업이익도 증가를 하게 되겠죠. 자, 이것만 봐도 항공화물 운송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성장하는 산업이구나, 여기에 많은 비전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는 증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안에서는 이 항공화물 운송산업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전 세계 속에서의 한국. 자, 그러려면 우리 항공사가 전 세계 국제 항공화물 운송산업에서 어느 정도의 화물 처리량을 갖고 있는지를 보면 될 텐데, 첫 번째로는 항공사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방금 말씀드렸던 IATA라고 하는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전 세계 항공화물 처리를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항공사들의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1위부터 30위까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4위와 1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처리량은요, 국내선과 국제선을 모두 합한 수치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아까 항공화물 운송은 국제무역의 한 갈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국내 화물 운송 처리량을 빼고 국제선에서 화물 처리하는 양만 따지고 보면은 대한항공은 순위가 더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나라도 이 항공화물 운송 산업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항공화물 사업의 선전으로 굉장히 큰 덕을 보고 있다. 특히 코로나 때 다른 저비용 항공사들이 다 바닥을 칠 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처럼 화물기가 있는 항공사들은 이 화물 운송 사업을 통해서 코로나 이전의 영업이익을 다 누렸다라는 기사가 나오고요. 최근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저비용 항공사들도 항공 화물 운송을 하기 위해서 여객기를 개조한다든지 신규 화물기를 빌려온다든지 하는 노력들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언론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항공사 얘기를 했고요. 이번엔 공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6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인천공항을 포함해서. 그 중에서 국제 항공 화물을 처리하는 것은 99.3%를 인천공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항의 화물 처리량 순위를 나타낸 이 데이터를 봤을 때도 인천공항은 5등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등급을 갖고 있는데, 다른 공항들은 192, 198이, 558에 쳐져 있어요. 안 하니까 거의. 그래서 우리가 인천공항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수치도요, 인천공항에서 국내선 화물과 국제선 화물을 다 합쳤을 때 그 처리량의 순위가 5등이라는 거고, 만약에 국내선 빼고 국제선 항공 화물 처리량만 따지면 2등으로 올라갑니다. 홍콩 다음으로 2등을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정말 알아주는 항공 화물 운송 처리량을 갖고 있는 공항입니다. 자, 그러면 인천공항이 그렇게 해내려면 얼마나 시설이 최첨단화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돼 있지 않으면 저렇게 많은 제한된 시간 안에 저렇게 많은 화물을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첨단 물류 기반 시스템을 갖추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천공항의 항공화물 처리량 추이를 보면은 2001년에 인천공항이 개항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2021년 작년까지 20년에 걸쳐서 한 번도 줄어듦이 없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소 2배 이상은 2035년까지는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천공항이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우리는 45개 나라에서 온 26개 항공사에서 116개의 목적지를 향해서 항공화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일일 항공화물 처리를 하는 것을 보면 92,938대 항공기가 오가고 255 노선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톤수로도 이만큼을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인천공항은 이 정도의 최첨단화되는 물류시설을 갖추고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만 봤어도 충분히 항공화물 운송산업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파워를 갖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감이 오실 거라고 감히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항공화물의 운송산업의 현재를 좀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은 앞으로 미래 전망은 어떨까요? 그거에 대해서 잠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 시청하시고 다시 저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e world of air cargo is in constant evolution. In the next 20 years, cargo traffic is estimated to double in volume. In line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e-commerce and digital technologies, the high turnover in workforce, as well as new safety and security threats, air cargo operations are being redefined constantly, which ultimately impacts cargo facilities. As the industry continues to evolve, the cargo facility of the future must be safe, secure, green, connected, smart, and compliant with standards. To make this happen, IATA works with the air cargo industry by introducing programs to spark innovation in cargo operations. The Smart Facility Program provides transparency and ensures cargo handling capabilities are at a consistently high standard across the industry through an independent audit process. Thanks to the use of augmented reality, tomorrow's workforce will be more efficient and productive while offering better customer service. Innovative screening technologies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new cost-efficient screening equipment and methodologies that are easily integrated into existing cargo operations, ensuring compliance and enhanced safety and security. Interactive cargo, coupled with smart ULDs, makes it easy to track, monitor, and interact with each shipment, while fast cargo speeds up on-the-ground processes. Through these programs, IATA seeks to ensure greater efficiency, reliability, predictability, and speed in the next generation of technology-enhanced cargo facilities to accommodate the impending growth in air cargo volumes. 자,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 이렇게 항공화물 산업은 계속 성장을 거듭해 갈 것이고 점점 더 첨단화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항공화물은 국제 무역의 한 갈래이며 최첨단 고가치 물류 시스템의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 아래 그림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아래 그림에 아래 지금 9개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9개 아이콘은 화물뿐만이 아니라 항공 운송 산업은 여객을 운송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데, 그 항공 운송 산업을 구성하는 9개의 유관 업계를 아이콘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렇게 체크 표시한 바로 항공사, 공항, 그리고 여기 프레이트 포워더라고 하는, 이따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 프레이트 포워더, 그 다음에 조업사라고 불리는 이 그라운드 핸들러, 요 4개가 바로 항공화물 운송 산업을 이끌어가는 바로 4개의 핵심 유관 업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지금 저는 앞으로 항공화물 운송 산업에 대한 이해를 마치고 이제부터 항공화물 운송 산업을 구성하는 유관 업계, 바로 이 4군데에 대해서 앞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모든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중에서 사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주제가 항공화물 운송 프로세스인데, 여러분들이 이 항공화물 운송 프로세스만 이해해도 어디 가서 나 항공화물에 대해서 좀 알거든? 이라고 자랑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모든 핵심 내용이 다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 그림을 잘 보면서 저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우리가
그러니까 화물을 항공기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 보낸다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당연히 내가 준비한 화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리고 보내야겠죠. 다른 나라로 보내야 되려면 뭘로 보내겠습니까? 배나 항공기가 가겠죠. 근데 나는 항공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운송을 해주는 주체는 당연히 항공사가 될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항공화물 운송 업계에서 이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쉬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한국말로는 화주라고 하죠. 그런데 이 쉬퍼 또는 화주는요, 우리 같은 일반 우편물이나 아주 자잘한 택배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대형 화물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통 그 물건을 만드는 제조사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쉬퍼 또는 화주의 역할을 대부분은 우리가 볼륨이 큰 화물을 운송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조사들이 이 쉬퍼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할 때는 이 항공화물 운송업계에서는 쉬퍼 또는 화주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게 클라이언트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쉬퍼, 화주라는 말을 쓰면 이 사람 항공화물 운송업계에서 기본은 좀 돼 있네? 안 해? 이 용어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화주가, 쉬퍼가 화물을 항공기를 통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항공사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죠. 근데 이 항공기가 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항공사를 이 업계에서 표현을 할 때는 오퍼레이터라는 말을 또 쓰기도 하고요. 캐리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 한국말로는 운송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오퍼레이터냐? 실제 항공기를 운항을 해서 가기 때문에 오퍼레이터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실제로 화물을 운송을 해주잖아요. 그쵸? 항공사가 어쨌든 주체가 돼서 운송을 해주잖아요. 항공기로. 그러니까 캐리어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항공화물 운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직무들을 배우게 되고 관련된 학습을 하시게 될 때 영어로 오퍼레이터란 말이 나오거나 캐리어란 말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바로 항공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캐리어가 어떻게 했어? 그러면 그건 항공사가 어떻게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쉬퍼, 화주, 오퍼레이터, 캐리어 이런 말만 써도 이 업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네? 라는 여러분들이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방금 이제 클라이언트와 항공사가 있었습니다. 쉬퍼와 오퍼레이터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항공화물 업계의 운송 체계에서는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여객이 비행기를 타고 갈 때는 우리가 직접 티켓팅을 하죠. 온라인에서 신청을 해서 티켓팅을 하고 우리가 직접 항공사를 상대합니다. 근데 화물은요, 그렇게 하질 않아요. 반드시 중간에 에이전트를 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운송 시스템을 짜놨어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는 항공사와 직접 거래를 할 수가 없고 반드시 중간에 이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에이전트가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항공사에다가 운송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고 에이전트를 뭐라고 부르냐? 아까 앞에서 잠깐 보셨던 프레이트 포워더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우리들은 보통 포워딩 회사, 포워딩사 이런 말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람이나 잡코리아 같은 데서 직무 찾을 때 뭐 포워딩 회사, 포워딩사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 관련된 카고 에이전트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사업자를 낼 때 뭐라고 하냐면은 화물 운송 주선업자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내가 항공만 한다. 그럼 모르겠지만 항공과 해운을 같이 한다. 그러면 앞에다가 복합자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클라이언트들은 반드시 항공화물을 운송을 요청하기 위해서 항공사와 직접 거래할 수 없다. 중간에 에이전트들을 낀다. 그 에이전트들을 프레이트 포워더라고 부른다. 또는 포워딩 회사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 프레이트 포워더가 오퍼를 다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류를 해서 이쪽 지역으로 가는 거는 이 항공사, 저쪽 지역으로 가는 건 저 항공사에 각각 자기가 종합을 해서 요청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운송장이라는 거를 발행하게 되는데 얘들로부터 포워더한테 받는
운송장을 HAWB라고 합니다. 이건 하우스 에어웨이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하우스 에어웨이비를 통해서 자, 이거는 이쪽 항공사에 요청을 하고 요거는 저쪽 항공사에 요청을 하고 이제 지역별로 또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얘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얘들이 종합을 해서 항공사에다가 요청을 할 때는 자기들이 MAWB라고 하는 마스터 에어웨이비라는 운송장을 발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항공 화물이 운송이 되어집니다. 근데 자, 이렇게 운송이 되는 중간에 항공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 카고 에이전트, 프레이트 포워더를 통해서 화물을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화물이 공항에 막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항공사 직원들이 다 가서 항공기에 다 분류하고 항공기에 적재를 하느냐? 그렇게 하면 너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를 오랜 시간 동안 항공사가 체험을 했어요. 경영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요즘은 어떻게 하냐? 아, 그러면 나는 내가 그런 항공 화물을 공항에 온 거를 항공기에다 적재하고 또는 하역하는 것만 내가 전문적인 장비를 갖추고 내가 전문적으로 할게. 나랑 계약하자. 너희들은 관리만 해. 이런 역할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항공사는 관리만 하고 자기 항공기에 원하는 것들대로 딱딱딱딱 적재가 되고 안전하게 적재가 되는지만 감독을 하고 실제적으로 모든 그 업무를 하는 거, 적재와 하역 업무를 하는 거는 이 그라운드 핸들러라고 하는 전문 조업사가 그 역할을 맡는 거죠. 그래서 이 조업사가 실제적으로 항공사와 계약을 맺고 화물을 항공기에 적재하고 하역하고 또 다시 분류하고 묻고 이런 역할들을 얘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항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전체적인 시설과 인프라, 시스템을 제공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조업사, 항공사, 포워더들이 이 안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항공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항공화물 운송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순간 프로세스도 이해될 뿐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일할 수 있는 곳 쉬퍼도 될 수가 있구나. 그리고 요 카고 에이전트 가서 일할 수도 있구나. 항공사 가서도 일할 수 있구나. 그리고 조업사 가서도 일할 수 있구나. 그리고 공항 가서도 일할 수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 전체적인 가운데서 직무에 관련된 얘기는 이제 더 할 텐데 이 사이에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계약이 체결되면 운송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관업계에 가서 영업 또는 운송에 관련된 직무를 내가 이 항공화물 운송직을 선택하게 되면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나는 어디를 갈 수 있느냐? 항공화물 운송직을 선택하게 되면은 나는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냐? 대표적으로 정리하면 항공사, 프레이트 포워더, 그 다음에 그라운드 핸들러, 조업사, 그 다음에 화주, 실제적으로 제조사에 가서도 일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 여기 지금 가운데에 공항인데 공항이 빠졌죠. 그 이유는 제가 잠시 뒤에 각각의 직무 구조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왜 공항이 빠질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각각의 유관업계의 부서, 항공화물 부서의 그 직무 구조, 그 전체적인 부서의 조직도라든지 직무를 좀 살펴보고 그 중에서 우리 신입들이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는지를 좀 분석해보고 그들은 어떻게 신입들을 채용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항공사 먼저 좀 가서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은 항공사 및 GSA 화물부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얘가 GSA라고 하는 이 생소한 용어를 잠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 조직 구조를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SA는요, General Sales Agency라는 말의 앞글자입니다. General Sales Agency는 한국말로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할 때 총판 대리점, 총판 매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스타벅스가
한국에 스타벅스 한국지사를 내서 여러 개 대리점이 생기죠. 그러면 스타벅스가 한국에다가 자기가 직접 직원들을 파견하고 거기에 한국지사를 만들게 되면은 비용이 엄청 많이 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외국 항공사가 자 한국에서 자 외국 항공사의 비행기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뭔가 사람이나 화물을 싣고 돌아와야 이득이 되겠죠. 근데 한국에서 자 화물항공기라고 했을 때 화물항공기 안에 다 이제 짐을 내리고 다시 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판매죠. 근데 그 스페이스를 판매를 하려고 하니 그걸 자기들이 직접 하려고 하니 한국에서 어디서 영업을 하면 그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얘네들은 모릅니다. 그럴 때 한국에 있는 어떤 사업자가 나섭니다. 그 항공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A 항공사야, A 외국 항공사야, 너희 좀 어렵지 이거 한국에서 이 항공기에다가 스페이스 판매하고 하는 거 어렵지. 우리 잘 알거든. 그거 우리가 대신할 테니까 그 영업 권한을 우리한테 다 주고 우리가 너희랑 계약을 한 기간 동안은 우리가 너네 항공사의 이름으로 활동을 할게. 그러면 너희는 우리한테 필요한 제반 뭐 관리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좀 지원해줘.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한국 안에서 너희의 이름을 달고 할게. 이게 바로 GSA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법인이 항공사와 GSA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같이 계약한 그 기간 동안에는 그 법인은 자기 법인의 이름을 쓰질 않고요. 그 계약한 항공사의 이름으로 명함도 쓰고 자기가 누구라고 할 때 그 항공사 직원이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보통 GSA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준 항공사 직원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실제 항공사의 업무를 위임을 받아서 하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항공사 및 GSA 화물 부서 했을 때 이 GSA 또한 그냥 항공사 화물 부서라고 똑같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GSA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항공사 및 GSA 화물 부서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기본적으로 항공사는 판매를 해야죠, 스페이스를. 그리고 그 스페이스를 팔아서 거기에 화물이 들어오면 그걸 항공기 적재하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 부서, 아까 판매 예약, 그리고 운송 부서가 같이 있고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전담하는 매니저가 있습니다. 카고 매니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카고 매니저가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공항에서 이루어지는 항공 화물 운송과 관련된 부분들은 공항에 스테이션 매니저가 가 있죠. 그래서 그 스테이션 매니저의 컨트롤 하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오퍼레이션 분야는 스테이션 매니저의 직접적인 통제를 많이 받고요. 물론 카고 매니저도 보겠지만 그 다음에 카고 매니저는 보통 공항에 있지 않고 서울 본사 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고 매니저는 실제적으로 판매를 많이 하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이 운송에 관한 부분은 같이 신경을 쓰지만 스테이션 매니저한테 많이 일임을 하죠. 그래서 얘는 판매, 그래서 예약과 판매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집중을 하고요. 그래서 이 항공화물 또 이제 예약 부분을 가게 되면은 이렇게 실제 부킹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스페이스를 판매함으로 생긴 수익에 대한 정산을 하는 부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인 항공사 및 GSA 화물부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보통 우리가 신입들은 어디로 갈 수 있느냐라고 정리를 하면은 보통 예약, 그 다음에 정산, 그리고 실제 공항 화물청사에 가서 전체적인 화물 운송 프로세스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오퍼레이션 쪽으로 채용이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형 항공사의 그 직무를 좀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화물 부분에 그 전체적인 직무 위치, 여기 보면 화물 기획, 여기도 보면 영업, 예약, 판매, 그다음에 운송 이렇게 나눠져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직무 구조와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신입들은 이렇게 운송 분야에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홈페이지에 있는 실명을 그대로 갖다가 얘기를 했는데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항공 화물 하면은 꼭 남자들만 할 것 같잖아요. 아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셨던
그런 예상이 되는 편견 때문에? 아니요. 항공화물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프로세스를 관리 감독하고 사무 업무를 하는 부분에도 많기 때문에 여성 사원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왜냐? 이거를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항공화물에 막연히 들어왔지만 여성분들도 많이 보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 점을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다음에는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실제적으로 항공사에 소속된 그 운송 직무의 스텝이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항공사의 직원이고요. 아래 번역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아, 내가 항공사에서 화물부서의 스텝으로 신입을 일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저런 업무를 하겠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서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보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Hi, my name is Benedict and I'm a cargo staff for Middle East Airline. For today's video, I'm going to share with you a day in my life at work. As soon as I arrive in the office, I need to check our system for our import and export bookings for today. I also need to check if we have special shipments like perishable items, dangerous goods, or live animals. Now I already have a copy of my export booking list. It's time to check and accept those shipments at the acceptance area. In the acceptance area, shipments are being weighed and measured. After that, they go straight to this X-ray screening machine. Once cleared from X-ray screening officers, we start to load them in Unit Load Device or ULD, which is either a pallet, just like this one, or a container. In this pallet, we already have loaded all the cargoes and is now ready for towing to the ramp site. So I'm back in the office to check if all the documents of those cargoes are correct and complete. If the documents are correct, we now have to capture the information in our system. After capturing the information, we now have to load those shipments in our system so that the load controller will be notified how much cargoes we have and for them to plan the ULDs inside the aircraft. Now that we have finalized our system, it's time to go to the airport terminal to endorse our export documents on board, retrieve the import documents, and we also need to monitor the loading and unloading of cargoes.
I'm back in the office, and while waiting for the aircraft to depart, we need to check and respond to emails and bookings. Once the aircraft departs, we need to depart the system as well. And that's it. That's usually how my day at work starts and ends. Thank you for watching and for letting me share a glimpse of my life as a cargo staff.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 이제 항공사의 화물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눈으로 보셨을 줄 압니다. 아, 저런 거라면 충분히 성별 구분 없이 항공사 화물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셨을 줄 압니다. 자, 그리고 항공사에는요 정말 특별한 직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화물 탑재 관리사라는 직무가 있고요. 이걸 영어로는 로드마스터라고 합니다. 이 로드마스터는요 쉽게 말하면 항공기 안에서 테트리스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좀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항공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공간이 있죠? 그 공간에 화물을 탑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화물 탑재를 할 때 아무렇게나 탑재하냐? 그렇지 않죠. 항공기가 전체적으로 무게중심이 맞도록 좌우, 앞뒤 무게중심이 잘 맞을 수 있도록 균형이 맞춰서 필요한 화물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아무나 맡길 수는 없죠. 전체적인 항공기 구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역학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거를 정확하게 훈련 받은 사람만이 이걸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 로드마스터는 항공사의 정식 직원으로서 직접 적재 계획을 짜고 그 적재 계획에 맞춰서 조업사의 직원들이 적재적소의 위치에 준비된 화물들을 잘 갖다 놓은지를 모두 다 확인을 하는 직무입니다. 그래서 이 로드마스터가 또 항공 화물 직무의 꽃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실제적으로 항공사에서 일하고 계시는 로드마스터 분의 인터뷰를 같이 영상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오늘 제가 근무하게 될 인천 화물 운송 그룹에서 로드마스터로 근무하고 있는 윤종옥입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시는 데가 서울에서 반입 잡아서 에어비를 접수하는 수출 카운터입니다. 조금 있다가 제 사무실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뒤로 보이시죠? 이쪽이 제가 주로 근무하는 오퍼레이션 사무실입니다. 안전조끼는 아무래도 저희가 심야 근무도 있고 또 육안에 띄어야 되기 때문에 형광된 조끼를 입게 되어 있고요. 주로 이제 신발도 지게차나 이런 게 다니기 때문에 안전화를 꼭 신게 되어 있습니다. 항공 화물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항공기에 화물을 탑재하는 일이 로드마스터의 주 업무입니다. 로드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위험물 취급 과정, 화물 관리 과정 등을 이수해서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야만 자격증이 이수됩니다. 그리고 항공 화물 로드마스터를 하기 위해서는 매년 2년마다 재갱신을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긴 하나 출근해서 출근 체크하고요. 부킹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이제 예약을 뽑고 돈을 얼마큼 실을 수 있고 가용 ACL이나 특수화물, 비정형 화물 같은 거를 쭉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장에 나가서 검수님이랑 오늘 적재 사항 이런 걸 확인하고 비행기에 나가서 물건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는 제가 일하는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공항이라고 하면 보통 여객터미널일 텐데요. 공항에 아무리 자주 오셔도 화물터미널은 못 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저의 주로 현장에서 작업하는 웨어하우스라는 곳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긴 보안구역이라 패스를 한번 찍고요. 뒤쪽으로 보이시는 쪽이 항공 화물을 반입하는 저 웨어하우스입니다. 이쪽에서 저의 주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 뒤로 보이는 딸기 이런 짐들이 다 항공 화물입니다.
이런 항공 화물이 반입되는 순간부터 중량, 크기, 그 다음에 특징을 파악해 항공기의 최대 이륙 중량 안에 골고루 무게 분산을 해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륙할 수 있도록 비행기 모양에 맞게 적재하는 게 노동마스터의 주된 업무입니다. 제 뒤로 지금 오늘 제 비행기가 인바운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쭉 보시면 제 주위에 각양각색의 짐들이 보이시죠? 이 짐들이 오늘 제가 적재해서 오늘 가게 될 화물들입니다. 보이시는 이 플라이트가 대한항공에서 제일 큰 전복입니다. 저희는 자주 보는 목격인데요. 오늘 이 카고 중에 노즈도 저희 전문 용어로 그 앞에 있는 헤드 부분을 열어가지고 언로딩을 할 겁니다. 아마 짐 풍경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일할 때마다 보는 모습이라 익숙한데 신기하시죠? 항공기 앞부분에도 화물을 싣기 때문에 앞부분이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비행기에서 화물을 고정시키는 락 장치입니다. 저쪽 사이드 도어에서 쭉 들어와 요 안에 엔드락까지 들어게 되면 이 엔드락으로 마지막 고정을 시키죠. 흔들릴 때 위로 올라오지 말게 사이드 홈을 치고 있습니다. ULD, 즉 직육면체 상자의 한쪽 모서리를 깎아 놓은 측면체 모양이죠. 비행기 모양이 원형처럼 생겼기 때문에 직육면체 상자를 실으면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빈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칠면체 모양입니다. 저희가 가장 비행기 화물을 적재할 때 신경 쓰는 게 무게중심입니다. 비행기가 너무 뒤로 들리게 되면 이륙할 때 뒤로 넘어질 경우가 있고요. 중심이 너무 앞으로 가면은 이륙할 때 기술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기장님이 더 기술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륙할 때 최대 안전하게 이륙할 수 있도록 이륙 각도를 저희가 맞춰주는 일을 합니다. 까다로운 화물은 아무래도 제일 무거운 화물이겠죠. 그리고 이제 비정형 화물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오버행 한쪽으로 너무 많이 긴 쪽 튀어나온 거를 일명 테트리스라고 하죠. 비행기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저희가 테트리스를 잘해야만 효율적으로 단 1kg라도 더 실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장 신경 쓰고 있습니다. 중량이 많게는 6톤 500, 10톤 넘는 것도 있어서 비행기에서 안전이 필수 사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각각 비행기마다 그 엔드락, 사이드락이 있어서 그걸로 고정시키고요. 그 외에는 스트랩으로 고정해서 타이다운을 해서 비행기에서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 화물의 꽃이라고 불리는 노드마스터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열심히 제게 주어진 일 충실히 하면서 앞으로 지내겠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나와서 두 발로 뛰어다니면서 고생해서 실은 비행기가 무사히 이륙하면 그때마다 제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한편으로는 또 시원섭섭하기도 하고요. 가서 화주들한테 잘 배달되기를 부탁한다. 잘 가라. 네, 여러분 잘 보셨죠? 이렇게 지금까지 저희는 항공사의 화물부서 직무 구조와 그다음에 각 직무별 업무 역할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항공사에서는 어떻게 직원들을 채용을 하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내 항공사 화물부서의 채용 경향을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제주항공에서 이렇게 항공화물부서의 직원들을 채용하는 공고가 올라왔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은 항공 서비스 총괄, 팀장급, 그 다음에 운송, 그 다음에 예약 이런 직무들을 채용을 하는데 앞에 뭐라고 달려있냐면 경력직입니다. 네, 경력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무 자격 및 우대사항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첫째, 항공위험물 취급 자격증 보유자입니다. 항공위험물 취급 자격증 보유자를 필수로 요구하든가 아니면은 이거를 갖고 있을 경우 우대를 해준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어 능력, 특히 영어 능력이 우수해야 한다. 요 두 가지 사항을 필수로 걸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방금 봤던 제주항공, 그 다음에 실제 아시아나항공이라든가 다른 여타 항공사에서도 이렇게 항공사 화물 직무에 대해서 채용을 할 때는 항공위험물 취급 자격증 보유자들이 그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뒀고요. 그 외에도 항공화물 운송에 관련된 직무를 교육을 받았다는 거를 반드시 표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직무를 배웠고 경험을 했고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때 그런 직무에 관련된 교육들을 받은 경력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자, 지금 잠깐 국내 항공사의 화물부서 채용 경향을 보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외국 항공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외국 항공사도 한국에 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물을 적재를 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한국 지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국 항공사의 화물 채용 경향은 한 두 가지 사례를 여러분과 같이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는 여기 폴러라고 하는 미국에 위치한 화물 운송 전용 항공사입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인천에서 근무할 한국지사 직원을 채용하는 이제 채용 공고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직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우수한 한국말과 영어 능력을 요구합니다. must, 반드시 요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 항공사의 경우는요, 실제적으로 직원들도 외국 직원들이 많겠죠. 그리고 거기 운항 승무원들은 다 외국 사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말하기 능력, 그 다음에 각종 문서들이 다 영어로 옵니다. 문서도 영어, 메일도 영어, 그러니까 쓰기 능력,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사실 앞에 국내 항공사 같은 경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킹 능력보다는 이 라이팅 능력만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도 영어 능력 우수하다고 인정을 해주지만, 외국 항공사의 경우는 스피킹 능력까지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순히 토익 몇 점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실질적인 영어 구사 능력을 보여줘야지만 그게 입증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시고, 영어 능력, 스피킹 능력, 라이팅 능력은 필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외국 항공사의 경우는요. 자, 이번에는 카타르 항공에서 우리 그 인천공항 지점에 그 카고 매니저를 채용했던 사례를 한번 볼 텐데,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직무 경험을 요구합니다.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말하기, 쓰기 능력이 우수해야 합니다. 영어에 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사항은 필연적이다, 반드시 필연적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세 가지 사항입니다. 항공사, 국내 항공사든 외국 항공사든 화물부서 채용 경향을 종합해보면 세 가지입니다. 경력직입니다. 안타깝지만 신입 채용의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공사 화물부서를 꼭 가고 싶다라고 하면 반드시 다른 곳에서 경력을 쌓아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항공위험물 취급 자격, 이거를 DGR이라고 합니다. Dangerous Goods Regulations라고 하는 말의 앞글자인데요. 이 항공위험물 자격증을 필수로 요구하거나 또는 우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우수한 영어 능력, 말씀드렸지만 국내 항공사는 일단 라이팅 능력, 문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메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만 일단은 갖춰지면은 인정해 주지만, 외국 항공사는 커뮤니케이션까지 다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우수한 영어 능력을 요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말했지만 항공사와 GSA가 있다 그랬죠. GSA는 준 항공사의 역할을 하고, 보통 외국 항공사가 한국에 직접 인력을 파견하거나 설치해서 성과를 내기 어려울 때 한국 법인한테 그걸 위임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그러면 그 GSA는 총판 대리점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화물 업무를 할 때 주로 운송보다는 판매 쪽에 집중을 합니다. 다소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규모가 큰 법인의 경우는 자기가 운송에 대한 부분까지 많이 신경을 쓰지만,
조금 규모가 작은 법인의 경우는 GSA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나 예약 부분에 좀 더 많이 집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외국 항공사 화물 GSA에서 직무를 채용하는 경우를 사례를 몇 개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법인 이름이 반도 에어 에이전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이 법인 이름입니다. 근데 얘는 유나이티드 항공과 GSA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너네 반도 에어 에이전시는 우리 유나이티드 항공과 계약을 체결한 기간 동안에는 너희들은 우리 유나이티드 항공의 이름을 걸고 유나이티드 항공 소속의 직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항공 화물 예약 판매 그 다음에 운송 업무를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 대신 유나이티드 항공 카고 업무를 진행할 예약부서 직원을 채용한다라고 하는 공고를 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GSA라고 써놓은 것이죠. 자, 모집 부분 및 상세 내용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대조리상, 그 다음에 여기는 신입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일반 항공사는 경력직이었죠? 근데 이 GSA 같은 경우는 신입도 받아준다. 신입도 지원이 가능하다. 여러분들 이거를 조금 구분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반도 에어 에이전시는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화물, 카고, 한국 총판 대리점이기 때문에 영어 능력은 필수입니다. 자, 그럼 얘는 외국 항공사 GSA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커뮤니케이션 능력, 스피킹 능력과 라이팅 능력 다 중요하게 요구된다는 거고 그게 토익 몇 점이면 된다 이런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좋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 능력에 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영어 능력을 향상을 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또 하나의 예를 보면은 여기는 또 델타 ICN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계 항공사의 GSA다라는 해석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름에 델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계 항공사라고 하지만 델타 항공의 GSA구나.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는 유추를 하실 수가 있고 담당 업무를 보시면은 항공기 입출항 신고, 뭐 수출입 화물 세관 신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는 운송 쪽에 일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 용어만 보고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실 수가 있고 아마 근무하는 위치도 인천공항이 될 겁니다. 인천공항의 화물터미널이 될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니까. 근데 일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무 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세관에 가서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문서를 제출해야겠죠. 그러니까 항공화물이라고 해서 다 가서 오퍼레이션 한다고 해서 다 가서 몸으로 화물을 싣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오퍼레이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마지막 단계 오퍼레이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문서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시스템을 관리한다. 이런 업무를 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여기도 신입도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아마도 토익 700점 이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아까 얘기한 거랑은 좀 다르죠. 미국계 항공사인데 영어 능력은 생각보다 낮네? 그거는 직무를 추적하시면 됩니다. 직무가 항공기 입출항을 신고합니다. 한국 안에서 항공기 입출항을 신고하면 어디다 가겠어요? 뭐 국토교통부 관련된 직원들을 만나겠죠. 그 다음에 세관에다가 신고를 하죠. 세관 직원도 한국 사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는 특수하게 좀 특별하게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다. 근데 관련된 문서만 영어로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스피킹 능력은 떨어져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유추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700점 이상이면 그러니까 응시가 가능한 거죠. 지원이 가능한 거죠. 하지만 영어 능력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안주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격증에 운전면허 자격증을 요구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얘가 기본적으로는 페이퍼워크를 많이 하겠지만 필요시에는 공항터미널에 가서 운송 업무도 같이 멀티롤로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 운전면허 자격증을 요구하는 걸 봤을 때 유추를 해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외국 항공사 화물 GSA 채용 경향을 간단하게 종합을 해보면 세 가지 특성입니다. 첫 번째, 경력 또는 신입도 채용이 가능하다. 신입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 둘째, 우수한 영어 능력. 이미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셋째,
현장에서 오퍼레이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한 일종 대형 매너, 그리고 항공 화물 운송 또는 운임 책정 관련된 지식 보유자,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교육을 받았다든지 근무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우대한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특성으로 이 외국항공사 GSE 화물 부서 채용 경향을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어서 공항 화물 부서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항공사 얘기는 다 끝났어요. 자, 공항은요,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이 시설을 제공해 줍니다.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제공된 인프라 안에서 신속하게 화물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고요.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자들을 그쪽으로 유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프라의 구축, 그 다음에 인프라의 운영, 인프라의 관리, 인프라를 사용할 사업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항 화물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와 관련된 역할들의 담당 업무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첨단 에어카고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는 거를 우리 인천공항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인천공항의 화물부서의 직제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국제항공화물 운송은 인천공항이 99.4%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잠깐 인천공항에서 어떻게 첨단 화물 운송 처리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소개 영상을 잠시 보고 얘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 leading airport of Northeast Asia. But did you know? The air cargo procedure at Incheon Airport is both fast and efficient. All goods listed on e-document manifests are swiftly declared electronically, and their entry is confirmed when the flight arrives. After they are unloaded, they are transported to a cargo terminal. When perishable goods arrive by air, they are prioritized and processed first, and then moved to freezers, refrigerators, thermal, and hydrostat facilities. Cargo stored by transshipments and imports are categorized by ETV and go through the breakdown process. Then, their information is entered on a tablet and instantly shared to all relevant parties through our own system. Export process. Once cargo arrives at a terminal, it is weighed, security screened, and loaded. If it is marked as dangerous goods, an explosive expert performs the security screening. Categorized cargo is loaded to ULD and transported after being fastened by nets. Most cargo departs from Incheon Airport within 24 hours. Air cargo by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Why is the world paying attention? First, Incheon Airport offers a worldwide network connected with all major cities. Second, the cargo terminals and Airport Logistics Park have been designated as a free trade zone. When using the Global Distribution Center, our optimal process makes instant exporting possible for cross-border e-commerce. Thirdly, as the volume of cargo increases, Incheon Airport is fully equipped with facilities to process it. Fourth, in order to handle perishable goods, we provide ideal conditions. In particular, for perishable goods arriving from aircraft belly, a cool cargo center has been installed. Transit time and cost can be saved. Fifth, we also offer a 100% paperless customs process for imports and exports, and a swift clearance system that operates 24/7. Before, duty payment may have taken more than 4 days, but now it's just 10 minutes. Refunds can be processed in about 5 minutes. It is truly simpler and better. Now you know, righ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s always ready to provide the finest services.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이렇게 인천공항은 정말 세계 속에서
탑5 안에 들고 현재는 랭킹 2위를 달릴 정도로 대단한 화물 운송 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 공항공사입니다. 자, 이런 공항공사에 여러분들이 가서 일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느냐, 정리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로 이거는 우리 보면은 뭐 공사라고 아시죠? 예를 들면 뭐 한국전력공사, 뭐 토지공사, 도로공사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공기업 채용 전형과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NCS 기반 신입 공채를 통해서 인원을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채용 공고를 할 때 화물 직무로 특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공항공사 채용 홈페이지 가서 참고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물과 관련된 직무를 특정해서 채용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사무,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전자, 전산 뭐 이런 식으로 안전보안 직무까지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한 다음에 각 직무들 중에서 순환 근무를 시키면서 누구는 화물 부서에 배치를 하고 누구는 또 다른 부서에 배치하고 인사 부서에도 배치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항공사 쪽에 대한 생각이 지금 보시면서 있으셨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우리가 이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통해 준비할 수 있는 사항들은 따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천공항공사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 하면은 공사 채용 전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NCS 기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똑같이 공기업 채용 전형에 맞춰서 준비를 하신 후에 그런 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런 항공 쪽에 대한 나만의 커리어를 갖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 저희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엑스트라로 학습을 하시는 게 우선이지 우리가 하는 대로 하고 나서 NCS 기반 저런 공기업 채용 전형을 소홀히 하신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화물 조업사, 아까 제가 그라운드 핸들러라고 했죠. 또는 그라운드 핸들링 에이전시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이 화물 조업사에 관해서 좀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화물 조업사는 아까 여러분들이 제가 잠깐 처음에 항공 화물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예상이 되는 그 편견들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화물들을 적재하고 또 도착한 화물들을 하역하는 그런 모습들을 대표적인 사진으로 얘기하면서 이것들이 여러분한테 전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모습들을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곳이 바로 항공화물 조업사입니다. 제가 아까 전체적인 항공화물 운송 프로세스 때도 잠깐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이제 생략하도록 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항공화물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서비스 즉 담당 업무들이 바로 화물의 상차, 적재하고 하차 빼는 거, 그 다음에 도착한 화물들이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 검수하고 그 다음에 도착한 화물들 여러 군데에서 도착한 화물들을 필요 해석에 맞게 다시 재분류하고 또는 다시 흩어버리고 하는 빌드업과 블랙다운 뭐 이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한번 이 교환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Welcome to Delta Airlines, home to over 75,000 unique professionals from around the world. Every role plays an essential part in our mission to ensure cargo is transported on time, every time, safely. Delta is committed to investing in our employees with incredible benefits like healthcare, life insurance, 401k matching, paid personal time, free standby flights for you and your travel partners anywhere Delta flies, health and wellness benefits, discounts on travel-related services, profit sharing, opportunities to grow your career across the enterprise, and so much more. Right now, we're seeking candidates to join our airport customer service and cargo crew. As a cargo agent, you will be the face of Delta Cargo by communicating directly with customers face-to-face and over the phone. Whether it's a single package being sent cross-country or a truckload of freight being sent around the world, customers can rest assured they are in good hands with Delta Cargo employees. Additional responsibilities will include loading, unloading, and transporting cargo and mail to and from aircraft. Operating ground support equipment, such as tugs,
forklifts, and tow tractors. Using computer programs to book, accept, and track cargo. Repairing and processing shipping documentation,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to meet industry, company, and government requirements. Working in a government-regulated environment and cooperating with various government agencies. Working in multiple locations, including offices, warehouses, and outside. At Delta, safety is our #1 priority. From remaining alert in a fast-changing environment to wearing bump caps throughout your shift, employees must always work as safely as possible. Scheduling is based on operational needs. Shifts range from early morning to overnight, and each station is different based on its individual flight schedule. You will also work between 20 and 40 hours per week based on your seniority. This position is an entry-level position. Our leadership provides mentorship to help prepare you to advance your career at Delta Airlines. There are over 75,000 reasons to join Delta. If you're ready to join our climb and explore your career potential, visit delta.com/careers and apply to become part of our team today.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 이렇게 항공화물 조업사는 가장 운송의 마지막 단계, 그리고 수출하는 화물의 마지막 단계, 그 다음에 수입하는 화물의 첫 번째 단계를 책임지는 곳이 항공화물 조업사입니다. 자, 그럼 이 항공화물 조업사의 채용 경향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항공화물 조업사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그 업체가 스위스포트입니다. 이 스위스포트는 글로벌 조업사예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 스위스포트 지사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당연히 스위스포트 코리아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스위스포트 재팬,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스위스포트 뭐 아메리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래서 우리 보통 스위스포트 코리아에서 이런 인천공항 안에서 항공화물을 취급하는 현장 직원을 모집하는 공고를 여러분들한테 잠시 보여드리자면은, 담당 업무는 아까 여러분들한테 잠깐 설명했던, 또 영상에서 보셨던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들은 실제적으로 지게차라든지 그 다음에 포크리프트라고 하는 장비들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서 항공기에다가 상차, 하차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는 일종 보통면허 소지자를 우대를 합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사실은 우대라고 하지만 필수예요. 그리고 경력은 따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직무는요 상당히 많이 공고에 올라오고 채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 역으로 따지자면 몸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어느 정도 고단함이 수반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항공화물 관련된 직무에 대한 안내를 한 3년 4년 지금 넘게 하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업무는 현장에서 경험을 쌓아야 나중에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업무를 뭐 고대고 또는 3D고 잡일이라고 취급하고 자꾸 뭐 처음부터 뭐 편한 거 사무직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은 되게 겉만 봐요.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진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현장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현장으로 가서 현장을 체험하고 현장을 경험하면서 직무적인 전문성을 쌓아서 위로 올라가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직무를 소개해 드렸을 때 뭔가 불편해하고 또는 기피해야 될 직무로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라고, 저는 가장 사실은 이 업무부터 여러분들이 직무 경험을 하고 차근차근 빌드업해서 올라가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스위스포트에서 또 다른 직무를 채용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항기 지원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진에 보시면 이 사진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 이 조업사 안에서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오퍼레이션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체적인 문서나 시스템을 컨트롤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항공기가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공항터미널 안에도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무실에서 전체적인 페이퍼워크를 하면서 현장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문서를 접수를 하고요. 항공화물 운송장을 접수를 하고요.
시스템에서 이게 제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 화물 항공기를 이제 운항을 할 그 크루들과 소통을 하고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세관에다가 뭘 또 신고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하죠? 막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조업사라고 해도 이런 역할들을 하는 직무가 있다. 그래서 여기도 사람을 채용을 하는데, 여기는 그래도 페이퍼워크를 하고, 그 다음에 외국 항공기의 지원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가 좀 필요합니다. 좀 필요한 게 아니라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컴퓨터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학력이나 경력은 특별히 요구를 하지 않으나, 이 직무에서는 영어에 대한 능력, 그 다음에 MS 오피스 문서를 가지고 잘 문서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우대한다. 그리고 특히나 이 직무는요, 여러분들 항공기가 들어오는 시간, 스케줄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직무가 편성이 되기 때문에 불규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공항 인근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요구를 합니다. 먼 데서 오게 되면은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공항 인근 거주자를 우대한다. 여러분들 이 점도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항공화물 조업사의 채용 사례를 좀 짚어봤고요. 정리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 항공화물 조업사의 채용 경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입을 수시로 채용한다. 둘째, 오퍼레이션을 위해 일종 대형 면허는 필수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 셋째, 외항사의 항공기를 조업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크루들과의 소통, 그 다음에 관련된 문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영어 능력을 요구를 한다. 넷째, 항공 화물 운송과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은 우대를 한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거기 공고에 명시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의 면접을 갔을 때, 인터뷰를 할 때, 서류 전형을 할 때 다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포워딩 회사, 아까 제가 프레이트 포워더라고 얘기했던 이 포워딩 회사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포워딩 회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포워딩 회사가 중간에서 화주와 항공사, 캐리어 오퍼레이터를 연결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포워딩 회사가 한국에 3,000개가 넘습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진출할 수 있는 항공화물 운송 업계에서는 포워딩 회사가 가장 많다라는 거죠. 이 회사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르는 곳,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곳도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포워딩 회사에 실제적으로 많은 신입 직원들이 진출을 하고 있고, 이런 포워딩 회사나 아까 잠깐 앞에서 얘기했던 조업사에서 경력을 쌓고 그 경력을 가지고 항공사에 진출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포워딩 회사의 직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포워딩 회사에 경쟁력 있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요건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포워딩 회사의 조직도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당연히 뭐 사장님 밑에 일반 관리부가 있습니다. 관리부는 아까 항공사 조직도처럼 일반 회사라면 어디나 갖춰져 있는 부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데는 일반 회사 뽑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항공 화물 운송 프로세스를 볼 때 각 항공사와 카고 에이전트 그리고 클라이언트 사이에는 영업과 운송이라는 행위가 발생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마찬가지로 여기도 영업팀과 업무팀이 발생하는데, 이 업무팀이라는 게 여기 보면은 다 운송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그래도 제법 되는 포워더들은 항공과 해운을 또 나누고요. 항공과 해운에서도 수출팀과 수입팀을 완전히 구분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런 것들을 아예 다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해운은 규모가 좀 큰 것 같아요. 수입팀과 수출팀을 나눠갖고, 항공은 조금 그 사이즈가 작은가 봅니다. 수출입을 한 팀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규모가 진짜 큰 데는 여기도 수출팀과 수입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송팀들은, 해운팀은 당연히 항구 쪽에 가서 많이 일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출입팀은 사무실과 인천공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직무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입 직원들이 포워더 회사에 들어가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실 때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환경에서 내가 일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예상을 하시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공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보고 와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UTI is ranked in the top 10 of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companies. Lisa Jensen joined UTI 3 years ago as an absolute beginner in freight forwarding, and now she's a supervisor. Hi Brittany, I'm Lisa. Hi. Welcome to UTI. Come with me and I'll show you around. Right, so this is our import air freight department. They basically process documentation for any air freight shipments that are coming into the company. Yeah. Yep. Now this department is our customer services department. Yeah. They basically set up the order for shipments that are coming in. Yeah. And then down the far end there is our import ocean department. So they do the same thing as air, but with ocean. Basically, we process documentation for any imports coming into the country. Once we've processed that documentation, we pass the documents on to our customs department, who then get the shipment cleared through customs in order for the container to be picked up once it arrives here in New Zealand. Okay, Brittany, you have a seat. Yep. We're going to throw you into the deep end a little bit. Yep. And we're going to get you to take some calls from some customers. Yep. And how do I answer the phone? If you just say, welcome to UTI, Brittany speaking. Okay, so some key points that you'll want to ask the customer when they ring up will be whether they want the shipment air freighted or sea freighted, what type of cargo they want to bring in, whether it be DG, which is dangerous goods. We want to know whereabouts the cargo is coming from and what the required on-site date is, so when they need the cargo to be here by. Anything else? No, that should cover it for now. All right then. Thank you. Cool, I'll come back shortly and check out how you're getting on. Welcome to UTI. Brittany speaking. Hi, my name's John. I'm looking to import some goods. Oh, yep. Would you like that air freighted or sea freighted? Air freighted, please. Air freight, yep. And what were you going to get imported? It's radioactive medical supplies. So that's dangerous goods. A 20-foot container. Yep, full of brand new scooters. Brand new scooters. And I'll get onto that and I'll let you know when I've sorted it all out. Okay then, thank you very much. Bye. All right, Brittany, how'd you get on? I had 2 orders. Okay. Yep, one for radioactive medical supplies to be air freighted from Melbourne. Okay. And a 20-foot container full of scooters from Italy to be sea freighted. The next step of the process is an email alert to the UTI offices at the ports from where the freight will depart. Next, the details are entered into the computer system so it can be tracked throughout its journey. Confirmation is soon received from the port of origin and the goods are loaded and on their way. It's now afternoon and the rush shipment of urgent medicine has arrived in the country. Lisa introduces Brittany to Suzanne. Brittany, this is Suzanne. Hi. Suzanne's a customs broker here at UTI. So basically from the documents that we've registered for her, she's going to get cleared through customs and MAF so that we can pick up the cargo once it's arrived. Because the shipment of radioactive medicine is time sensitive, it must be micromanaged all the way to ensure no delays. So they're off to get a rush clearance. Once the medicine is cleared, it's delivered to the UTI warehouse. Lisa and Brittany are on hand to get it dispatched as soon as possible. Okay, Brittany, as you can see here, our radioactive medical supplies has arrived. We want to make sure the courier's booked so that it's going to come in and pick it up and get it delivered out as soon as possible. Yeah. Okay, so we've called the courier. He should be on his way. So we'll just wait for him to arrive. He should be here shortly. Yep. And we'll see it off. The urgent medicine will make the deadline, but the container load of scooters that Brittany arranged to be shipped from Italy is still 4 weeks away according to its tracking status. But so that Brittany can experience what it's like to see a trans-global email turn into a real shipment of real freight, here's one Lisa prepared earlier. So the next part will be to get the container unpacked. Yeah. So that we can get those scooters out for our client onto the New Zealand market.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 이렇게 포워딩 회사에 가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공항에 이제 아까 창고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창고에 가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대부분이 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전체적인 예약을 그 쉬퍼로부터 예약을 받고요. 그걸 가지고 운송장을 작성해서 항공사에다가 이거를 적재를 할 수 있는지 신고를 하고 신청을 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까 뭐 조업 업무보다는 사무 업무가 훨씬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포워딩 회사에도 상당히 많은 여성 직원들이 근무를 한다. 라는 것들 여러분들 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포워딩 회사의 채용 경향을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한 2군데 정도 여러분과 같이 나눠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공 포워딩 회사는 국내에 한 3,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워딩 회사라고 자코리아나 사람인에 가서 검색을 하시면 정말 많은 회사들이 채용을 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스스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소개드리는 회사들은요, 상당히 클래스가 크고 클래스 등급이 높고요. 나름 이 업계에서 알아주는 곳들을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와 이제 소통을 하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회사들이 나름 규모가 있고 이 회사들을 가게 되면은 나름 좋은 조건에서 할 수가 있는지 그런 회사들의 목록을 여러분들과 나중에 공유를 하게 될 텐데요.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뭐 이제 퀸앤나겔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글로벌 포워딩사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계 회사고요. 이거는 한국에도 있고 정말 전 세계에 지사가 다 퍼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신입 경력을 채용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자격 요건은 신입 또는 경력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경력자를 우대하지만 신입도 채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보통은 경력자를 당연히 우선 하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를 봤을 때 이 사람 경력자가 너무 많은 과한 요구를 한다든지 너무 오히려 우리 회사가 원하는 정책에 따라서 따르지 않고 자기가 해왔던 경력을 과하게 내밀어서 고집을 핀다든지 하여튼 그런 요소가 보이면은 오히려 신입을 뽑겠다라는 상황도 내포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금 대부분의 포워딩 회사들은 신입과 경력을 같이 일단은 지원 요건에 넣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의약품,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코로나 백신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항공기에다가 탑재를 해서 운송을 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고부가 가치 화물을 많이 운송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은 의약품 핸들링 경력자를 우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의 경우도 사실 신입들은 그러면 경력이 없지 않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외국계 기업이죠. 그러니까 영어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근데 영어 가능자라는 게 단순히 영어를 할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영어를 상당히 잘 해야 된다 라는 거는 제가 앞에서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채용하는 스타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유센 로지스틱스라고, 여기도 외국계 기업이고 이제 한국에 있는 한국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사무직, 항공 포워딩 부문 사무직, 그 다음에 항공 수출입 포워딩, 여기는 이제 창고 포워딩이라고 되어 있죠. 이 창고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공항에 가서 공항에서 실제 창고에서 조업사로 항공사로 이 화물이 들어갈 때 과정을 내가 현장에서 오퍼레이션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항공 포워딩 부문 사무직이다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본사 사무실에서 전체적인 항공화물 운송 프로세스 간에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문서 처리를 하는 역할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도 이제 자격 요건을 보면은 뭐 초대졸 이상, 그러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전문대나 4년제 대학 이상을 요구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신입 또는 경력 놓고 같이 보겠다. 그리고 영어 능력 가능자,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를 외국계 회사들은 특히 더 강조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특히 여기는 이제 사무직이잖아요. 문서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MS 오피스를 이용해서. 그래서 MS 오피스를 이용한 컴퓨터 활용 능력, 문서 생산 능력이 우수한 사람들도 또한 많은 가점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커리어 개발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창고 포워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더 학력에 대해서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고졸 이상. 그 다음에 신입 경력 다 가능하고 오퍼레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지게차 운행 자격 소유자. 그러니까 결국은 지게차 운전 자격 소유자 또는 일종 대형 면허 같은 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를 아울러 얘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워딩 회사에서도 사무직이 있고 사무직과 겸해서 현장, 공항 창고에 가서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는 업무들을 뽑는 경우도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던 사례들을 가지고 항공 포워딩사의 채용 경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력 또는 신입을 수시로 채용한다. 결혼이 생겼을 경우에. 둘째, 영어 소통 능력을 요구한다. 영어 소통 능력은 특히 외국계 포워딩 회사 또는 정말 규모가 큰 대규모 포워딩사 같은 경우는 수준 높은 영어 능력을 요구를 한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 똑같이 공항 오퍼레이션을 위해서 일종 대형 면허 소지자를 우대한다. 그 다음에 항공화물 운송 관련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4가지 사항으로 준비를 하고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개발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크게 항공화물 운송산업의 유관업계의 조직 구조, 직무, 그 다음에 신입 채용 경향 등을 여러분들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채용 경향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항공화물 운송업계에서도 나름 괜찮은 곳에 가서 조직이 잘 갖춰진 곳에 가서 경쟁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 일을 배워서 내 경력을 쌓을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직무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채용 전략에 관한 얘기들을 할 텐데, 당연히 신입들은 경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론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 학습을 했던 그 결과물, 즉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취득을 해서 드러내셔야지만 여러분들의 능력을 검증을 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타인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을 좀 공부를 하고 어떤 직무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을까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우선 여기 표를 보십시오. 표를 보시면은 크게 3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여기 Advanced, Intermediate, 그 다음에 Entry, Junior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Intermediate와 Advanced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항공화물 운송업계에 여러분들이 이제 발을 내디디셔서 경력을 쌓아 나가시다 보면은 또 그 안에서도 여러 파트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파트에 관심이 있고 어느 파트에 좀 더 내가 관련된 직무 관련된 교육을 좀 받아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에 따라서 선택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이런 다양한 과정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공부는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공부하시면 된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라고 나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들은 요 엔트리 주니어 레벨 단계인데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과정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제가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쳐놨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항공화물 운송 기본 과정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항공위험물 이해와 취급 규정을 적어놨습니다. 왜 2개가 빨간색으로 쳐놨는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항공사의 채용 경향, 그 다음에 GSA의 채용 경향, 화물 조업사의 채용 경향, 포워딩 회사의 채용 경향에서 정리된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은 저 2개가 공통적으로 겹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렇게 빨간색으로 쳐놨고요. 이 과정들은 저희 코시스 항공교육에서도 끊임없이 저희가 강의를 개설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좀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이 2개의 과정은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이 항공화물 운송 업계에 내가 가겠다라고 마음을 정했다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 항공화물 운송 기본 또는 이 입문 과정을 통해서 항공화물 운송과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개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이제 한 갈래인 이 위험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 위험물도 이해하고 위험물이 어떻게 운송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시스 항공교육은요, 보통 이 대학교 안에서 특별과정을 개설하거나 또는 저희가 외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도 항공화물 운송 기본과정은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항상 대면 교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대면 교육으로 진행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수료를 하신 분들은 이 항공위험물 이해와 취급 규정에 관해서는 이제 이러닝 과정을 개설을 해서 그 이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과정들도 대부분은 항공화물 운송 기본 과정을 우선적으로 개설을 하고 그 과정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지원을 해왔고 그렇게 과정을 운영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항공화물 운송 기본 과정의 간략한 운영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몇 개 학교에서도 그렇게 개설해서 운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수강생들을 모집을 해서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강의 시간은요, 30시간에서 40시간 정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고 요 범위 안에서 강의 시간이 세팅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학습 내용을 보시는 것 같이 5가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항공화물 산업의 흐름,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건 내용을 포함해서 유관업계와 국제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항공화물 업계에서 우리가 일하는데 알아야 될 필수 용어, 그 다음에 화물항공기의 구조와 각종 항공화물 운송 장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항공화물의 다양한 유형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또 위험물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항공화물 운송의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운송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또 그와 관련된 중요한 서류 목록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항공화물의 예약, 접수, 접차,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운임은 어떤 방법으로 산출이 되는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항공화물 운송 기본 과정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소정의 시험을 통해서 항공화물 운송 기본 관련 국제공인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고요. 또는 국내 민간 자격증 시험을 통해서 국내 민간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거는 국내 민간 자격증의 샘플이고요. 이것은 국제공인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항공화물 운송 기본과정 자격증의 샘플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해서 준비한 슬라이드인데요. 우리가 항공화물을 운송함에 있어서 다양한 유형의 화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좀 얘기했던 부분들은 위험물하고 일반 화물에 좀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여러분들 그 포워딩 회사 채용 경향을 봤을 때 그 어떤 회사에서 의약품 핸들링 경력자를 좀 우대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바로 그 의약품 핸들링이 왜 중요하냐면 특히나 이 코로나 때 많이 중요해졌죠. 왜? 코로나 백신을 운송을 하는데 시간을 다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를 항공기로 운송을 하게 되면은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정으로 통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약품을 항공기로 운송할 때 관련된 국제 그 표준 매뉴얼들을 잘 숙지하고 실제적으로 그거를 다뤄본 경력자들이 이 업무를 잘할 수 있고 그렇게 또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항공기를 통해서 다양한 화물들이 운송이 되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동물, 예를 들면은 말 같은 거, 경주용 말 또는 코끼리 같은 거를 운송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perishabl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부패가 되기 쉬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꽃, 뭐 생선, 과일 같은 거는 해운으로 운송하게 되면은 그만큼 부패가 될 확률이 높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 것들은 항공기로 운송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시간과 온도에 매우 예민한 그런 유의 화물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특수한 시설이나 특수한 장비가 투입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화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항공사들이 그러니까 이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 화물과 위험물을 어느 정도 습득을 하신 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다는 거죠. 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대한항공도 앞으로는 특수화물의 비중을 높이겠다. 왜? 돈을 많이 버니까. 운임 비용이 비싸거든요. 아시아나항공 마찬가지로 여기 뭐 체리 계란돼 있죠. 이거는 아까 봤듯이 프레셔보, 부패하기 쉬운 화물입니다. 그런 걸로 수익성을 강화하겠다. 돈이 잘 벌리니까 쉬운 뜻이고, 에미레이트도 이렇게 말을 운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라고 하는 LG 산하의 포워딩 회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도 이런 백신을 운송하기 위해서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로부터 그런 의약품 운송 인증을 받았어요. 그게 CIB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고부가 가치 화물을 운송하기 때문에 이거는 비용이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포워딩 회사나 항공사 화물을 갔는데 이런 쪽으로 좀 나는 진출하고 싶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항공화물 운송 기본 과정을 공부하시고 나서 관련된 과정들이 있습니다. 입문 과정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저희가 과정을 강의를 열어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각각이고 수요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항공화물 운송 기본과 항공위험물 이해와 취급 규정을 공부해 놓으신 상태라고 하면은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충분히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린다는 전제하에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린 콘텐츠를 가지고 셀프 스터디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충분히 취득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공화물 운송,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산업이네. 여기 와서 내가 일을 하게 되면 참 전망이 있겠네. 4차 산업시대에 특히나 이런 지금 AI 시대에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산업이네 라고 여러분들 인식이 들었다면,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이런 과정들을 공부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면은, 물론 거기에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 영어 능력, 그 다음에 인성, 이런 것들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요소니까 그 기본적인 요소에다가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만들어 놓으신다면 충분히 신입이지만 여러분들이 신입으로서 채용 지원을 했을 때 상당히 경쟁력 있게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을 채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이해했다면, 그래서 나는 앞으로 항공화물 운송직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싶다는 확신이 들었다면 이런 과정들을 특히 이 2개 공부 꼭 하시기 바라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의 진로에 맞춰서 각각의 필요한 과정들을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의 커리어로 꼭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코시스유 항공교육,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희 교육원의 운영 모토를 좀 말씀을 드리고 이 프레젠테이션을 마칠까 합니다. 저희 코시스유 항공교육은요, 전 세계 항공 운송 시스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세계 글로벌 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각 국가의, 우리나라 따지면 국토교통부죠. 각 국가의 항공 관련된 기관들이, 항공 관련된 정부 부서들이 가입이 되어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그 다음에 전 세계 항공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그 다음에 전 세계 공항공사, 공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항공협회 ACI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글로벌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은 기본적으로 안전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개발된 과정인데, 이 다양한 과정들 중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신입으로 채용이 돼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과정들을 기본적으로 선별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저희 코시스유 항공교육의 교육과정의 컨셉이고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해외에는요, 우리가 모르는 정말 유명한 여러 가지 교육기관들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런 IATA, ICAO, ACI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운영 매뉴얼들이 있는데, 그 운영 매뉴얼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또 개발해낸 다양한 입문 교육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객실 안전 운영, 화물 등등 전체적인 항공산업 직무에 관련된 모두 다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저희가 다 탐색을 해보고 이런 과정이라면 우리 한국에 도입을 해서 우리 관련된 채용 준비생들이 공부를 해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충분히 채용할 때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후에 운영을 하고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 교육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채용 시장에서 타인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아낌없이 지원하는 것이 저희 코시스 항공교육의 운영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한 글로벌 스탠다드, 전 세계 항공업계에서 다 인정해주는 이런 과정들로 여러분들의 직무 지식을 익히신다면 충분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저희 코시스 항공교육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한 2시간 정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좀 진행해 봤습니다. 항공화물 운송 산업과 관련된 직무,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항공화물 운송 지상직에 관심을 갖고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저희 코시스의 항공교육과 여러분들이 많은 소통을 하며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